시작해 출입을 한 5년 정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최병찬 선배님을 뵙고 이제 말씀도 나누고 워낙 또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듣다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어서 오늘 발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교부를 출입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외교부 출입 기자가 여기 방글라데시를 갈 일은 없는데, 다른 기회를 통해서 다녀오게 됐는데, 이거는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해도 될까요? 네. 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이번에 방글라데시를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다녀왔는데요. 팸투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팸투어요. 예. 윤범기 선배님은 팸투어를 다녀오셨을 텐데, 혹시 팸투어 다녀오셨나요? 네. 뭐 어디 다녀오셨나요? 저희 배우건설에서 그 유럽 쪽으로. 아, 대부분 이런 팸투어는 좋은 곳을 가는데 팸투어라는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퍼밀리라이제이션 투어의 그 준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관광 회사나 이런 데서 먼저 그 기자들이나 기자단이나 혹은 여행사나 이런 데를 이렇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먼저 한번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흘이면 열흘,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해가지고 그 일정대로 자기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보여주고, 그러면 기자들은 갔다 오면은 기사를 쓸 것이고, 그리고 여행사들은 갔다 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그 프로그램들 자기에게 맞게 개발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홍보 목적의 여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용은 이제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방글라데시 팸투어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일단은 다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가가지고 현지인들하고 찍은 사진이고, 이게 저희 같이 갔던 팸투어 단이거든요. 그래서 약 30명 언론인이 10개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다 언론인분들이에요? 언론인도 있고, 네, 대부분이 언론인이고, 그리고 사진 기자가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뭐 문화 다양성 이런 걸 전공하는 교수님도 저기 한 분 계시고 하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퍼밀리라이제이션 투어라고 해서 다녀왔는데, 방글라데시가 사실은 관광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지는 않은 나라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팸투어를 개최하게 된 이유가, 셰이크 하시나라고 여기 총리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저 여성분인데, 이분이 2019년에 방글라데시 관광산업의 발전의 원년으로 삼자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저는 굉장히 역사적인 현장을 다녀온 거예요. 이제 방글라데시가 처음으로 개도국으로서 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과정에 있는 처음으로 여는 그 팸투어에 저희가 다녀온 건데, 제가 여기 가가지고 그 관광청장을 만났어요. 여기 있는 저 남자분인데, 부본찬드라 비스와스라는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개발도상국에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더 이상 이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개발도상국이 뭔가 해보기에는 시대가 지났다. 모든 산업이 전부 그 포화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걸 찾다 보니까 관광산업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개최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팸투어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4월 12일부터 23일까지인데 완전히 처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4년 전에 한번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아무 호텔도 없고 무슨 도로도 깔리지 않고 프로그램도 없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 왔던 기자들이 그때, 그리고 온 기자들도 뭐 일본 기자 몇 명, 중국 기자 몇 명이 전부였다고 하는데, 가서 뭐 이렇게 기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래도 좀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크게 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갔다 온 나라가 한국에서 저랑 이제 연합뉴스 선배, 국민일보 선배 이렇게 3명, 그리고 중국 기자 4명. 근데 중국은 사실 기자라고 할 사람들이 잘 없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중국은 이제 기자라고 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주로 여행사의 뭐 기관지 뭐 이런 데서 많이 왔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3명, 한 분은 문화 다양성을 공부하시는 교수님이었고, 이제 기자 2명하고, 태국 기자들, 영국 기자하고 프로듀서가 하나 왔고, 네덜란드 기자도 한 3명 왔고, 스페인, 이탈리아, 레바논도 왔습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나라 레바논인데, 왜 레바논이 우리가 봤을 땐 내전이 있고 거기도 사실은 좀 힘든 나라가 아니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회교 국가, 이슬람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또 연합이 있어가지고 방글라데시하고 또 관계가 긴밀하다고 해요. 그래서 또 회교 국가라는 거죠. 90%가 이제 이슬람교인데,
종교의 자유는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 프레젠테이션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서 일정이 보시면 이 정도 되는데 이거를 보신다고 해서 제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많은 도시를 뺑뺑 돌리더라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은 12일에 제가 인천을 나간 게 7시인가 그랬는데 그럼 홍콩 얼마 안 걸리잖아요. 2시간 가가지고 홍콩에서 9시간 기다려가지고 그 다음날 다카에 새벽 2시에 도착을 했는데 갈 때부터 이제 이거 가겠다고 한 게 도대체 맞는 선택이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다카까지 우리는 직항이 없을 뿐더러 다카에 들어가는 그 비행편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벽 도착인 거예요. 홍콩도 출발하는 게 11시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가기 힘든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차는 우리하고 3시간밖에 안 나는데 가려고 하면은 거의 뭐 하루가 걸려야 갈 수 있는 그런 심리적으로 먼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건 이제 아직까지 이 나라가 그 발전 수준이 높지 않아서 그 비행편도 많이 안 뚫리고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도시를 꼭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열흘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외국 기자들한테 좀 더 많이 보여줘서 우리 기사를 많이 쓰게 하느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보시면 이런 차를 타고 네. 비포장 도로를 하루에 7시간, 8시간을 달렸어요. 정말 평균. 그래서 아침은 무조건 7시에 이렇게 깨워서 줘요. 공고차 타고 맨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네네네. 그러고 저녁을 먹으려고 그 다음 호텔에 도착을 하면 밤 11시예요. 중간에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뭐 사서, 시장에서 사서 이제 간식으로 주기는 하는데 정말 배고픔과 그 멀미에 싸우면서 좋은 기사 나오기 힘든 환경을 만든 거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기사를 열심히 썼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걸 쓰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팸투어는 되게 항상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팸투어는 원래 먹여주고 항상 좋은데 재워주고 하는 게 팸투어인데. 네. 저는 방글라데시 가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2.5kg 빠졌어요. 갔다 와서 다 쪘지만. 네. 이제 방글라 지도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보시면 제가 여기 다카가 여기예요. 예. 아, 이게 안 보이는구나. 좀 일어서면 좀 영상이 안 돼요. 괜찮나요? 들고 해야 되는구나. 여기가 다카인데 이게 이제 표기법이 그 1980년대 표기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거 다르게 DKHA인가 뭐 다르겠어요. 근데 이게 옛날 지도라 가지고 좋은 지도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여기 탕가일 이 지역을 가가지고 여기서 보르가를 가서 여기 라지샤이라고 인도 접경이 여기 바로 인도거든요. 인도 접경 갔다가 쿨라 갔다가 파르푸르를 갔다가 여기 몽글라라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크루즈라고 해서 크루즈를 시켜줬는데 그 크루즈가 이따가 배를 보시면 알겠지만 화장실에 샤워기가 없는 그런 곳에서 네. 네, 크루즈를 한번 하고 여기서 이 지역을 치타공을 가는데 여기를 가려고 하면 우리 상식 같으면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교통편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카를 다시 들어가요. 다카를 들어가서 비행기를 타고 치타공을 갑니다. 가서 여기 반다르반 지역을 가가지고 보는데 여기 옆에 혹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인도는 여기. 미얀마 맞아요. 미얀마. 예, 예. 여기는 미얀마인데 미얀마 요즘 가장 큰 문제 되고 있는 거 혹시 언론에서 보신 거 있나요? 네. 무슨 족이었죠? 로힝야족. 네. 로힝야족이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고 있어요. 여기가 콕스바자르 해안인데 로힝야족이 여기서 넘어오려고 하면은 이 산맥을 타고 넘어오면 되는데 여기가 정말 이제 아무 그 경계가 없기 때문에 되게 오기가 쉬운 지역이어서 사실은 지금 여기 난민촌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정우석 씨가 갔던 데가 저긴가요? 네, 맞아요. 이따 보여드리려고. 네. 여기에 이제 난민촌이 형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난민촌은 일부고 여기는 정말 자연환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방글라데시로서는 되게 억울할 거예요. 그 관광자원을 개발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여기 지금 외교부 적색경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면 안 되는데 저는 이번에 그 팸토를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관광경찰을 붙여서 같이 갔다 와서 갈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혼자 가실 때는 여기는 추천을 드리지 않죠. 여기는 이제 외교부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치타공 지역을 갔다가 다시 다카로 돌아온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실내 다카에서 여기는 얼마나 걸리는 거리예요? 다카에서 여기요? 뭐 서울 부산이요 비슷한 거리상은 비행기를 타면 1시간 반이면 가요, 사실. 예. 그럼 제주보다 멀다는 얘기네요?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이제 비행기 아니죠. 1시간 정도 덜 걸린다. 근데 저한테는 사실 3-4시간은 걸리는 거리로 여기 예상이 되는 게 비행기가 절대 정시에 뜨지 않기 때문에. 한 400~500km 걸리겠네요, 그러면 최소한.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하여튼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 대부분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 이제 5개 주의 주요 거점 도시거든요. 예, 그 거점 도시들은 비행기로 연결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정시에 뜨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내 지방만 안 갔어요. 여기는 차 경작지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 실내 뭐 이런 차도 혹시 들어보셨죠? 뭐 이런 있어요. 저도 저도 잘은 안 들어봤는데 예.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이제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방글라데시라고 해가지고 인민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있었고, 근데 지금도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들어서 있는데 2000년대 이후로부터는 많이 개방된 편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인데 벵갈어를 써요. 그래서 이 옆에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아까 보셨던 방글라데시가 저기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옆에 인도가 있고 미얀마가 여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병천 선배님이 아까 그 페이스북에 올리실 때 인도 옆에 붙어 있는 나라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약간 다른 게 인도 안에 있는 나라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저도 갈 때는 인도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면 나라가 이상한 게 인도라는 나라에 쏙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나라 안에 나라가 생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이 나라가 구분될 때 중요한 요소가 옛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갔던 그 부탄이. 네, 맞아요. 부탄 저 위에 있고.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서남아시아거든요. 동남아가 저쪽이고 우리나라 저 위에 붙어 있고 이제 여기 서남아인데 왜 나라가 저렇게 이상한 형태로 만들어졌느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나라끼리 구분될 때는 뭐가 중요한 요소인지 혹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뭐 지형이 있고, 종교 있고, 민족. 종교, 민족 다 나왔죠. 종교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아, 역시 잘하십니다. 예, 예. 뭐라고 알고 있다고? 저긴 종교로 알고 있어요. 아, 종교. 종교하고 그다음에 민족, 언어 이게 다 이제 복합돼서 오늘날의 방글라데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 연도는 PPT에서 보여드릴 건데 우리 인도가 영국령이었던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국령 인도가 이만큼 해서 원래 방글라데시까지 다 이제 먹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영국에서 독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제일 먼저 그 독립을 했던 게 파키스탄이에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계사에 나오는 건데.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하고 둘이가 같이 예전에 독립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예전에는 서파키스탄하고 동파키스탄으로 불렸고 같은 나라였는데 그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갈라진 거는 방글라데시가 동파키스탄이었어. 네, 그렇죠.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갈라진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가 커요. 그러니까 인도는 힌두교를 믿고 파키스탄이 이슬람교고 여기 방글라데시도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한번 갈라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하고 갈라진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적인 요소하고 언어적인 요소가 커요. 그래서 언어도 다르고 이 사람들이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여기는 이제 벵갈족이라는 사람들이 살거든요. 그리고 파키스탄은 또 그 사람들의 문화가 있고 한데 파키스탄이 언어 자체를 못 쓰게 하고 언어 말살 정책을 굉장히 오랫동안 폈기 때문에 계속 분리 독립 움직임이 있다가 1971년에 드디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동파키스탄하고 서파키스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그래서 이제 언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방글라데시라는 고유한 나라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벵갈어입니다. 그리고 정치 체제는 뭐 공화제 의원내각제인데 대통령은 사실 큰 힘이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뭐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총리가 아까 말씀드린 셰이크 하시나라는 사람이고 아까 얼굴도 보셨죠? 네,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 예, 할머니시죠. 예, 아까 보여드린 그분인데 이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여기서 방글라데시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이제 비슷하다고 많이 느꼈던 느꼈던 점이 이 셰이크 하시나가 우리나라의 어떤 분을 굉장히 떠올리게 해요. 박정희?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한테 되게 사랑을 받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실례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방글라데시가 아까 말씀했던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할 때 그 국부였던 그 독립
민족을 이끌었던 그런 방글라데시 국부였고 그 아버지가 피살이 됐어요, 정적에게. 그것 때문에 항상 이 국민들이 이 사람한테 부채감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2009년에 드디어 이제 선출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물론 5년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당이 항상 90%의 지지를 받아서 재집권하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싱가포르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네요. 예, 그렇죠.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정보가 들어서 있는데 그래서 2006년에는 내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그 국민들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그게 우리처럼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아직 과도기적인 정부라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47년에 영국으로부터 한번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서파키스탄하고 같이 이제 공존을 하다가 인도도 1847년도에 독립을 못하지 않았어요? 같이 독립한 걸로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맞더라고요. 예, 예.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1971년에 파키스탄으로 다시 독립을 하고 그래서 두 번의 독립을 거치게 됩니다. 면적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건 면적이 1947년이 아니라 1847년인 거죠? 네, 예. 예. 그리고 요건 다시 한번 이따 찾아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면적은 전체 94인데 인구는 세계 8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그러면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GDP는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 아직까지 1.9억 명이네 인구가. 네. 그리고 GDP 성장률이 매년 7%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 정도로 성장하는 나라가 지금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사람한테 거기 관광청 직원한테 너네 한 6% 정도 성장한다고 들었는데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화를 불같이 냈어요. 7%라고. 네, 곧 8% 된다면서. 네. 베트남이 지난번 박항서 씨 한참 유행할 때 기사 보니까 2,500달러라고 하더라고요. 1인 아, 당시에. 그쵸. 거기보다 훨씬 낮은 거죠.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종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교가 90%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되게 자기네들이 관용적인 민족이라는 걸 자랑으로 삼고 있어요. 보시면 이슬람교가 방글라데시에 들어온 건 13세기 정도 해서 15세기에 가장 융성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쭉 대세를 유지하는데 그 전부터 있었던 게 여기 인도하고 가깝기 때문에 힌두교하고 불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힌두교, 불교 유적을 파괴한 게 거의 없어요. 주변 나라들은 보면 거의 다 파괴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파괴한 게 없고 지금도 이 10%를 굉장히 이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나라, 우리는 사실 이제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 주변 나라들은 스리랑카도 그렇고 뭐 파키스탄도 그렇고 워낙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종교적인 탄압이 심한 나라라서 자기네들의 종교적 관용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도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굉장히 많이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관용이 있다는 거는 네.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건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로힝야족 같은 그 난민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걸 많이 이제 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모든 게 그런 건지는 제가 이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자랑으로 삼고 있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지도 보시면 되고 방글라데시 문화에 대해서 이건 제가 이제 기사를 갖다 와서 2회를 썼는데 그 2회를 하나는 문화와 뭐 역사 이런 쪽으로 썼고 나머지 하나는 자연으로 썼어요. 제 기사에 맞춰가지고 그 목차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흥이 많은 들이라서 뭐 축제 같은 것도 많고 제가 이제 거기서 느낀 거는 굉장히 원색을 좋아하고 색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하는 걸 느껴서 요걸 하나로 챕터를 잡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벵갈족이라는 독립적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그 집약체가 이제 언어입니다. 그래서 2월 21일이 유네스코 국제 모국어의 날이거든요. 근데 이 날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가 전쟁을 해서 그 언어를 지켜낸 날이기도 해요. 이날 학생 7명이 아마 그 거리에서 처형당하고 뭐 수백 명이 다쳤다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7명인지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사람이 이제 죽었다고 하고 이제 그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만 전투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잘 없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도 이날을 국제 모국어 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그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그 서아시아하고 동아시아,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이 이제 맞부딪히는 지역이어서 항상 이제 종교적으로도 갈등이 많고 했었는데 여기서 그렇다 보니까 세 가지 종교 혹은 더 많은 그 소수 종교들이 공존하는 그런 지혜를 배웠다고들 해요. 그래서 요걸 다른 챕터로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사진 보여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제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 중에 하나인 몽골 슈바자트라는 축제예요. 그래서 벵갈력이라는 이 사람들만의 달력을 따로 쓰는데 그 달력에서 새해 첫날이 4월 14일이었어요. 올해로는. 우리 그 달력으로는 4월 14일.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4월 14일이요? 네. 근데 이제 매년 4월 14일인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운명을 네네. 네. 그래서 이날 이제 사람들이 다카 시내에 운집을 하는데 100만여 명 정도 추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 경찰 말로는. 그래서 사람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진짜 깔려 죽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 나와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벵갈 호랑이 나오는데 이따가 이제 제가 벵갈 호랑이가 나오는 지역도 한번 가봤는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뭐 문화적 유산이 풍부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유행어가 집조가 나왔군요. 왜 유행어가 있나요? 아, 몰라요. 명징하게 집중. 아, 그게 여기서 나오는군요. 이동진 씨 영화평론가가 네. 저기 기생충 영화를 한 줄로 평하면서 명징하게 집주된 어쩌고라는 말로 썼거든요. 아, 그렇게 써가지고 네티즌들이 있군요. 자기 태어나 처음 듣는 단어가 두 가지가 들어왔다. 명징 집조. 아, 그러게요. 예. 그 직조입니다. 그래서 이 직조라고 하면 배를 짜가지고 이제 천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을 보시면 여기 이게 기원전 4세기부터 시작이 됐던 거라고 해요.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어려운 기술이냐고 하면 원래 이제 뭐 옷감을 만들 때는 만들어서 술을 놓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렴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옷이 바래거나 혹은 그 술을 놓으면 옷이 무거워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배틀에서 직접 술을 놓는 거예요. 이 기술이 이쪽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지정을 한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굉장히 이제 재밌었던 거는 남자가 이걸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간의 수공업으로 운영이 되는데 남자가 생산에는 남녀가 모두 참여하더라도 거의 이제 유통에는 남자만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점점 그 여성들이 그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서 방글라데시가 이슬람교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지위가 굉장히 낮은데 여성의 권리 신장에 이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의 이제 경제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경제력이 형성된 어떤 중에 하나여서 그러겠네요. 네네, 그렇죠. 회사 다닐 수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아직도 제가 이제 그 방글라데시 관광청에서도 보고 하면 여성들 잘 못 만났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좀 그 여성의 경제력을 신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천이고 이걸 이렇게 둘러입으면 이렇게 됩니다. 네, 저도 한번 입어봤는데, 네네. 그래서 이게 인도 여성들 이런 옷 입은 거 많이 보셨죠? 사리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 이 사람들은 기본 옷을 입고 이렇게 약간 또 한 번 더 더 입어야죠. 예. 네네네. 네,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저보고 수도승 같다 그래가지고. 네. 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방글라데시 여성들은 뭐 축제라든가 혹은 중요한 일이 있다든가 뭐 심지어 프레젠테이션 이런 걸 한다거나 다 저 옷을 입어요. 그래서 네, 정장이에요, 정장. 한복 정장 뭐 이런 거네. 네네. 그래서 저희 마지막에 갈 때 환송 파티 열어줬는데 그때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왔는데 부인들도 다 저런 옷 입고 저랑 같이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마당놀이하고 비슷한 건데 랄론의 노래라고 이게 왜 제가 보여드렸냐면 아까 언어 되게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벵가로 노래예요. 이 사람이 지금 부르고 있는 게 벵가로로 부르는 노래고 그런데 인도하고 이 방글라데시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이 하나 있는데 혹시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동양의 시성 하면 나오는. 네, 맞아요. 역시. 네. 그런 동양의 시성이라고 하는 타고르가 벵가로로 거기 시를 다 썼어요. 그래서 영어판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스스로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한 거고
힌디어로 쓴 게 아니라 인도 사람이지만 벵갈어로 썼던 이유가 그 아까 그 지역에 보시면 방글라데시 바로 옆에 있는 그 인도 도시 중에 캘커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사람이에요, 타고르가. 근데 예전에는 방글라데시하고 인도하고 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벵골 지역에 물론 많이 자주 다녔고 아버지가 이 그 방글라데시의 꾸스티아 라지샤에 있는 꾸스티아라는 지역 출신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기 가서 랄론의 노래를 들었고 여기 별장도 나중에 짓고 해서 여기 있으면서 그 벵갈어로 들었던 그 노래에 영향을 받아서 그 유명한 기탄잘리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방글라데시 사람들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그 타고르를 기리는 행사를 인도하고 방글라데시하고 같이 열고 있어요. 이제 여기 그 꾸스티아에 있는 그 랄론의 묘고 이 비석인데 여기 보시면 휴머니스트라고 써 있잖아요. 잘 안 보이시지만 그래서 이 랄론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힌두 사람이었는데 그 이슬람교를 믿는 이 지역에 가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전염병에 걸려 있었다가 그 동족한테는 버림을 받았는데 이 무슬림 지역에 가서 무슬림 여인의 그 간호를 통해서 낫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종교적인 관용과 뭐 인간의 삶과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걸 집대성한 노래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랄론의 노래입니다. 근데 타고르가 이거를 듣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타고르의 시로 연결됐다고 해서 지금도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큽니다. 아까 색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핫한 그 방글라데시 이 스타일인데 수염을 저 색으로 물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염색한 수염이에요. 네. 멋있는 할아버지네. 네네. 근데 저런 할아버지가 정말 길가에 너무 많습니다. 네네. 색깔은 꼭 빨간색으로 하더라고요. 파란색도 하나 보긴 했는데. 네. 그리고 인도하고 이제 예전에 같이 공유하던 시절 8세기에 인도 지역에 있었 5개의 가장 큰 불교 사원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 지역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사원이군요. 네. 불교 사원이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가운데 뾰족한 게 탑이에요. 그리고 주변이 그 감싸고 있는 스님들이 거처하고 뭐 수도하고 했던 승원인데 이게 승원이 177개 정도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그 털만 있는 거죠, 지금? 네네 털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근데 불국사하고 되게 비슷한 구조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 가운데 어쨌든 탑이 있고 전형적인 사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으면서 여기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면서 건너왔구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드론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 기자한테 풀 받아와서 이것도 써줬어요 지금. 같이 동행했던 사진기자분 썼다고 했죠. 네네네. 잘 데리고 갔네 그 사람. 저는 드론이 없어서 이렇게 위에서 찍은 것을 풀 받아왔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아까 보셨던 거. 네네. 네 맞아요. 피라미드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슬람 제가 보니까 거기 무슬림 여성들인데 뭐 불교라고 해서 이렇게 거리 끼거나 그런 거 없이 여기 유적이니까 와가지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세기에 그 방글라데시에 무슬림들이 넘어오는데 15세기에 지어진 모스크입니다. 그리고 거의 뭐 이 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모스크여서 여기도 데리고 가던데 오스만 제국이 서쪽에서 넘어올 때 그때 13세기에 터키 장군이 하나 내려와가지고 약간 지류 비슷하게 왕국을 세웠는데 그 지역이 바게르하트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슬람교가 퍼져나가서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90%의 무슬림이 현재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습니다. 모스크라는 건 어떤 의미죠? 모스크는 이슬람 사원이요. 사원을 얘기해요. 네네. 이태원에 가면 있습니다. 네, 이태원에 우리나라 유일한 모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사람들이 드나드는 지금도 생활의 어떤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사원이어가지고 보니까 소년이 여기 하나 와가지고 이게 이슬람 전통 그 복장이거든요. 와서 이거 꾸란을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잘 못 찍어서 이렇게 찍었는데 외국 기자들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이 소년이 지금 꾸란을 외우는 걸 찍었어요. 그림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끝나고 엄마하고 같이 나가는 모습까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종교인 이제 힌두교. 네.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15세기에 들어왔는데 18세기에도 힌두 마을이 여전히 저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정복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관용의 어떤 한 예로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그 마을 전체가 보면 신전하고 그리고 그
힌두교를 믿는 왕족하고 그 백성들이 거처하던 그런 일반 그 경작지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이어져 있는 그런 마을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시바 신전이고, 여기가 여러 신전들이 이제 산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가면. 근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힌두교는 다신교거든요. 그래서 시바 신이 있고 뭐 고빈다 신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시바 신전, 이건 고빈다 신전이고 남신 여신 아마 이럴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왕족이 거처하던 라즈바리 궁전이라는 곳입니다. 포켓몬스터 이런 거랑 비슷한가 보네요. 그냥. 왜요? 아니 그냥 막 여러 개가. 여러 개. 그 정도로 많지는 진짜 않아요. 근데 해가지고. 그 정도로 많지는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시바 신전 모습이고, 네. 여기가 이제 항상 잘생겼네요, 신들이. 네, 시바는 여신 아닌가요? 시바가 남신이에요. 예. 딱 봐도 남자잖아. 시바가 남신이고,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 가운데 상징하는 것이 그 다산을 상징하는 그건입니다. 네네. 문제는 아실 것이고,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밖에 물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신전에서 바라보면 바로 저기서 그 일반 뭐 여성들은 뭐 빨래하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뭐 물놀이하고 이런 게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과 가깝게 살았다 이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분은 저기 레바논에서 아주 유명한 그 쇼 진행자예요. 같이 갔던. 네. 네, 남다르시죠. 그래서 여기 제가 들어가가지고 라즈바리 궁전 여기 들어가서 이제 빛이 이렇게 비치는 모습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이거 별로 좋은 사진 아닌데 그냥 빛이 들어오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같이 이제 저하고 같이 갔던 그 방글라데시 관광청 직원인데 이제 막 취직을 해서 나이가 27인가? 우리 나이로 치면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친구인데 옆에 와가지고 알로아즈베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 외국 사람들 저한테 이제 주라고 불렀거든요. 이름이 이제 어려우니까 주라고 부르면서 뭐 주 아빠 이렇게도, 아빠가 누나거든요. 그 사람들은 누나 그 형 이런 표현들이 다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래서 주 아빠 하면서 알로아즈베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목적지가 있으면 빛이 너한테 올 것이다 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벵골어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쓰는데 그 뜻이 그게 이제 벵골 사람들이 항상 경고로 이제 간직하고 있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이제 새롭게 느껴졌던 게, 그 사람들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 인샬라거든요. 인샬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신의 뜻대로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 말이 굉장히 좀 의존적이라고 약간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신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따라간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사실은 이 알로아즈베이라는 표현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지가 있으면은 우리는 거기를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목적 지향적인 그런 표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이 사람들이 물론 방글라 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2시간씩 늦고 이렇게 하지만 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목적 지향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아니면 본인들도 그런 표현 써요? 아니, 제가 만든 표현이죠. 네. 아직까지 그 문제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예, 예. 이게 뭐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나갔던 기사인데 두 번째는 자연 위주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방글라데시 자연 중에서 가장 3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 한번 다시 보시면, 지도를 이제 돌아가서 여기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 지역,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긴 모래 해변이 있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를 다녀왔고, 네. 그리고 이 순다르반 지역은, 여기 두 번째 거기 지역은 이따가 이것도 지도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아닌데, 잠시만. 아니, 괜찮아. 아유, 근데 네, 좀 출동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아니, 여기로 오면 왜 이게 화살표가 안 보이죠? 어디 말씀? 여기를 해야 되나? 해안가 동네 이름이 뭐예요? 콕스인가요? 콕스바자르. 맞죠? 네. 이 위로. 예. 지도 좀 눌러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가 순다르반 지역인데 인도하고 이제 같이 공유하는 지역이거든요. 요만큼 보면 되게 복잡하게 해안산이 생겼잖아요. 근데 맹그로브 숲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필리핀에도 일부 여기 분포하고 있는데 그게 해안 지역에서 발달하는 걸로 그 바다가 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진흙이 반이 있는 그런 지형을 그 망그로브 숲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생물권의 보고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어떤 쪽으로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그냥 이미지가 뭐냐면 벵골 호랑이가 서식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가장 유명한 호랑이가 이제 백두산 호랑이하고 벵골 호랑이인데 그 호랑이가 여기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갖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치타공 지역. 거기는 이제 산에 올라가면 바로 이제 산을 내려가면 거기는 미얀마고 이쪽은 방글라데시인 지역인데 거기 48개 부족이 살고 있어서 소수민족의 보고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로힝야족 문제 때문에 외교부에서 가지 말라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가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콕스바자르 해안 모습이 있고 요 배가 되게 이렇게 장식용처럼 생겼는데 실제 사용하고 있는 목재 어선이고요. 그리고 4-5명 정도 어부가 이제 배를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그 식생활의 하나가 어류인데 그 주로 이 배를 이용해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선. 가장 잘 나온 사진이 이건데 이게 긴 거를 참 찍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이 친구가 드론을 중간에 한번 떨어뜨려가지고 그 이후에는 드론샷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밑에서 찍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해안선을 따라서 그냥 도로가 막 형성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하나 찍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어딜 가나 항상 보면 외국인을 보면 항상 먼저 달려서 사진을 찍자고 해요. 외국인이 신기해서. 그래서 정말 사진을 많이 찍고 거기 가면 누구나 다 연예인이 될 수 있어요. 다 셀카를 찍자고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제 막 핸드폰이 막 공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셀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페이스북 하냐고 묻고 친구하자고 하고. 이상 거의 전 국민이 다 페이스북을 하나 보네요. 네, 이제 거기에 좀 발을 들이고 있고 다른 뭐 이렇게 즐길 거리가 없다 보니까 특히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정말 사진 많이 찍었어요. 하루에 진짜 50번씩 사진 찍자고 해가지고. 아까 그 콕스바자르는 네. 400km 9시간이네요. 거리상은 400km고. 콕스바자르하고 다카에서요. 네. 네네. 키로는 400km, 네. 시간은 9시간. 그러니까 대단한 게 이 콕스바자르가 120km거든요, 해안선이.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길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참고로 서울에서 부산은 450km. 그렇군요. 딱 그 정도가 되네요, 그거보다 그러면. 좀 덜 걸리는 건데 시간은 한 2배 이상 걸리는 거죠. 지금. 아, 시간은 진짜 말도 못해요. 어딜 가나 7시간, 8시간이고 밥을 10시 전에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확률 시간에. 네. 그리고 뭐 물고기 잘 잡는 모습이고요. 다 어항이고. 네. 그물이 눈 네, 이것도 어디서 풀 받은 거예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거는 어시장. 우리는 사실 이게 되게 신기한 모습은 아닌데 외국인들 많이 특히 이제 유럽 사람들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유럽 사람들은 여기 이제 그 소금에 이렇게 절인 생선 이런 것들 우리 염장하는 것처럼 많이 해놨던데 그게 되게 신기한가 보더라고. 그렇게 다듬지 않나 봐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에서 가장 큰 망그로브 해안 산림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순다르반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여행하는 방법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땅 사이에 있는 그런 지류를 따라서 크루즈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배를 타고 크루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외국 기자 찍을 건데 제가 저기 있네요. 그래서 위에는 식당 칸이고 여기 선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배 같지만 사실 그렇게 크루즈라고. 좋은 배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화장실은 제가 차마 찍지는 못했는데 화장실이나 이런 것 제가 보니까 그 관광청 사람들이 조금 더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좀 외국 사람들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시설을 놔둬야 될 텐데 그 정도는 아직 안 되는 것 같고 여기는 제가 쓰던 방 똑같은 침대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한 2평 정도 되는 방을 이제 2명이서 공유를 하고 네, 위에 있는 식당이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찍은 그
네, 일출입니다. 그래서 그건 좋더라고요. 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딱 문을 여니까 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강강산업 원년이거든요. 네, 원년 맞습니다. 아직 원년이네요. 네. 원년이죠. 그래서 네. 그 원년을 제가 목격하고 와서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디 하나 여기 배를 대가지고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글 들어가 봤는데 벵갈 호랑이 못 봤고요. 보는 게 더 어렵고요. 사실 근데 그 사진 기자 중에서는 그 발자국을 찍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은 풀 받기 좀 미안해서 풀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니고 이거는 거기 붙어 있는 팻말인데 제가 이거 왜 갖고 왔냐면은 이거 보시죠. 이거 USAID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에서 스스로 뭔가 지금 숲을 보존한다거나 문화재를 보존한다거나 할 기술적인 혹은 또 자금적인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숲은 거의 다 미국한테. 있네, 사진이. 아, 예, 그쵸. 여기 호랑이 있네요. 예, 네네. 벵골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하고 가장 유명한. 그래서 이제 그 USAID라고 써 있는 게 여기 미국에서부터 이제 ODA를 받아가지고 이 숲을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보신 그런 유적들도 가면 곳곳에 뭐 aided by 그 프렌치 거버먼트 이런 거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도 이제 프랑스 쪽에서 많이 이제 그 협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정부가 좀 이런 데도 많이 진출하면 좋겠다. 특히 이제 문화적인 거는 우리하고 더 많이 통하는 게 많은데 외국보다 더, 그러니까 뭐 서구 강대국보다 한국이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따가 그건 다시 얘기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넘어가면 아마 저기가 미얀마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 미얀마하고 공유하고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요런 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와, 근데 엉덩이 아플 것 같아 보이네. 네, 저기 타고 갔어요. 이분이 스페인 기자인데 요 옆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 공연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쪽에서 여기 보시면 좀 한국 사람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죠? 그러니까 벵골 사람들하고 다른 생김새를 가진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개 소수 부족이 살고 있고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사람들의 문화하고 언어를 보존하면서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좀 공존을 모색한다고 스스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진짜 얼굴 생김새가 태국 사람이나 미얀마 사람하고 많이 닮았어요. 혹은 중국 사람 닮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사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갔다 온 썰은 여기까지 풀고 이제 제가 느낀 것들 위주로 어떤 생각을 좀 해볼 것인가 하고 여기 또 이제 최병준 선배님께서 이렇게 독려를 많이 해주셔서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오늘날 개도국들이 맞닥뜨린 문제점. 네. 왜 방글라데시가 과거 대한민국이 그랬던 거하고 다르게 노동제약적 산업으로 더 이상 지금도 노동제약적 산업은 하고 있는데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더 이상은 그 노동집약적 산업이 어떤 그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을 거고요. 제가 오기 전에 코트라에서 나온 그 방글라데시 개황 자료를 보니까 방글라데시의 가장 큰 수입원은 지금도 그 자국인, 그러니까 해외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자국인 노동자의 송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말 그 수입원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문화적 다양성이 많이 있다고 저는 느꼈고, 그리고 관용적인 태도도 있고, 그리고 로힝야족은 지리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긴 하지만 또 경제적 능력이 어쨌든 떨어져도 지금 포용을 하고 있기는 하다는 그 사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방글라데시가 90%가 무슬림이고 로힝야족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박해를 받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있는 그 도와주는 영어 잘하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로힝야족을 포용하는 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자기네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한대요. 같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중요한 건데, 대한민국은 방글라데시하고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해야 될까 하는 문제고요. 신남방 정책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양대 그 태평양 전략 중에 하나는 신북방이고 하나는 신남방인데,
그 방글라데시는 사실 신남방 정책의 직접 대상국은 아니에요. 그냥 직접 대상국은 아세안 10개국에다 인도를 붙였는데 방글라데시는 거기선 좀 밀려나 있지만 그 제가 외교부 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좀 아쉽게 빠진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또 외연 확장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나라가 방글라데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남방에 외연 확장했을 때 방글라데시가 좀 가장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때 이제 최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글라데시는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왜 개도국이 관광산업을 택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그 문제의식은 제가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모습들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그 외국 기자들한테 배우려고 되게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찍어왔어요. 기사랑은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관광청장 대빵, 네, 그 사람인데 이 호텔 이렇게 좋은 호텔은 다카에만 있어요. 다카 인터컨티넨탈인데 이것만 딱 이렇게 좋은 호텔이고 다른 데는 우리나라에서 별 4개면은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모든 네, 진짜 대부분이 그렇고요. 여기는 그래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텔에서 그때 기자들이 조금 배가 부르고 이제 체력이 없고 이제 거의 비축이 되어 있을 때 불러다가 이런 간담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탈리아 기자인데 나이가 70이신 분이에요. 유럽에서 중국까지 아시아까지 육로로 자기 그 카라반을 끌고 이렇게 횡단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특히 굉장히 애정을 갖고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인솔에서 데리고 갔던 저희 그 방글라데시에 거의 몇 개 안 되는 여행사에 이분이 앞에 있는 분이 이탈리아 이분이라는 거죠? 예, 같은 분이네요. 항상 이분이 항상 보면 이런 거 할 때 맨 앞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사진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한 몇 개 안 되는 한 5개 정도 알고 있는데 그 여행사의 그 설립자, 다카 대학을 나온 우수한 인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하고 또 이제 거기서 또 토론하고 여기도 저희한테 이제 저희가 지금 한 것좀 브리핑할 때 모습하고 항상 이제 틈만 있으면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자들이 원래 사실은 어디 가서 홍보하는 거 열심히 안 듣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듣게 되더라고요. 되게 너무 절박해 보이니까 안 들을 수가 없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적 다양성하고 관용 부분을 보면 이거는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예. 얼마 전에 이제 기자 간담회 하던 모습인데 그 로힝야족 문제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조금 아쉬웠던 게 이게 쿠투팔롱 난민촌인데 제가 갔던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번에 정우성 씨가 갔다 온 그 지역이거든요. 네, 쿠투팔롱 난민촌이라고. 네? 거기 갔다 오신 거예요? 제가요? 네. 저는 거기를 안 데려가죠, 그 사람들이. 이런 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죠. 근데 저는 항상 궁금해가지고 물었었어요. 거기 있는. 왜 안 보여주는 거야, 그 사람들은? 관광을 소개하러 갔는데. 그래, 네. 목적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거기까지 가서 한번 둘러는 보고 싶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게 됐던 아까 말했던 그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친구한테 물어보니 가까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큰 지역은 아니래요. 제가 실제 지도를 봐도 큰 지역은 아닌데 어쨌든 여기 지금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콕스바자를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아름다운 해안 옆에 이런 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조금 더 수용을 잘 할 수 있는 국가면 좋겠는데 방글라데시가 수용하고자 하는 좋은 마음은 있어도 그 능력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다녀온 건데 참여연대에서 그 이분이 이제 미얀마 인권특보, UN 인권특보이신 그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님이신데 갔다 와서 콕스바자르 갔다 온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저 뒤에서 들었는데 제가 되게 제가 거기서 안 보여줘서 안 갔다 오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제가 아까 갔다 온 그 콕스바자르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의 콕스바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지만 저런 지역도 있다. 뭐가 달랐어요? 거기 아까 보여드린 건 굉장히 아름다운 콕스바자르였고 그런데 여기는 난민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문화적 그러니까 다양성은 앞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에 다 녹아 있을 거고 관용의 측면에다가 넣은 것은 좀 어쨌든 난민을 보호하려는 생각은 없는 나라는 아니다. 근데 이거를 항상 이제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주변 나라들을 보면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파키스탄이나
주변 스리랑카나 다 이 정도의 생각을 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못 살면서 이 정도 생각하는 나라는 없는데 그래도 방글라데시는 적어도 요즘 여기 그 평균적인 생각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좀 많이 생각을 해볼 부분이 대한민국하고 방글라데시의 관계 맺기입니다. 그래서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이 여기 이것도 안 되는구나. 대한민국이 저기 있으면은 신남방 대상국은 여기 홍콩하고 여기를 지나서 이제 거의 다 밑이에요. 그래서 10개국인데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여기 안 보이지만 브루나이하고 태국, 라오스, 심지어 미얀마까지 여기가 아세안 10개국을 다 포괄하고 거기다 인도까지 더해가지고 그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나라를 한정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정책을 만들면 뭐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거기랑 교류도 많이 해야 되고 거기 하다못해 뭐 공무원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한 번씩 연수도 시켜줘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가용할 자원이 일단은 거기까지인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을 먼저 책정을 하고 조금 멀지만 그 인도는 서남아의 대표 국가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신남방 국가를 대상을 했습니다. 신남방 그냥 아세안인 거네 현재로서는. 근데 인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플러스 그러니까 네. 아세안 플러스 인도 동생. 네, 아세안 플러스 인도. 근데 장기적으로는 여기 서남아 국가들을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그 좀 사실은 억울할 거다는 얘기를 하는 게 거리를 보면 지금 여기 브루나이, 인도네시아가 사실은 더 멀잖아요. 이렇게 가면 더 가깝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세안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요. 네. 그리고 그게 아세안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개인은 힘이 없지만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아세안의 중심 국가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인가요? 과거에는 인도네시아가 더 그랬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외교부 담당 직원을 만나서 들은 바로는 베트남으로 거의 넘어왔다고 해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 대통령 된 뒤로 네. 역대에 비해서 베트남을 3번인가 갔다 온 거 아닌가요? 네, 많이 갔죠. 3번 맞죠? 3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번까지는 기억을 하는. 2번. 네. 그게 이제 그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중심 국가인 측면이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한 번씩은 다 가려고 노력을 해서 브루나이도 얼마 전에 갔었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갔고요. 뭐 거기서 이제 인사말 이런 사고가 났기도 했지만, 근데 하여튼 그 아세안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6일부터 아마 이미 지났는데 그 아세안 위크라는 것도 지금 개최를 하고 있어요, 서울광장에서. 그래서 그리고 11월에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있고, 네, 한국에서 있나요, 그거는? 네, 부산 백스코에서 있습니다. 아시아 저 정상들 다 와요 한국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인도까지 붙여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남방 정책은 왜 이제 하게 되었느냐 하면 외교적 지평을 다양화하고 다변화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한미동맹이나 이런 쪽에 많이 의존했는데 지금 미중 전쟁이 가장 큰 그 국제정치적인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아까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 나눴는데 동남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비동맹 국가들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좀 줄타기를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다가 올인하지 않고 그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미국과 동맹 국가라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뭐 북핵 문제나 이런 첨예한 안보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 동남아 국가들하고 장기적으로는 같은 배를 탐으로써 좀 이렇게 밸런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남방 정책에 그런 측면이 있고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이제 시장 확대나 뭐 한류, 무역 다변화 뭐 이런 측면이 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태평양에서 미중 전쟁을 하는 와중에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그 외교 정치적인 그러니까 정치 외교적인 측면은 그쪽으로 확대를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이제 중국은 1대1로 정책을 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그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치고 있으면서 이 서남아시아 혹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전부 이제 뭐 차관을 준다거나 혹은 뭐 ODA를 준다거나 혹은 또 뭐 무역 그 시장을 개방한다거나 수출을 늘려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경쟁하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도 지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뭐 당장에 뭐 돈을 이제 얼마만큼 벌어오느냐보다도 지지 않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측면이 있어요.
해서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신남방 정책 계속 설명을 하면 그 북핵 문제에 있어서 우군을 형성하는 것도 하나의 큰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뭐 국제 무대에서 얘기를 할 때 이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 편을 들어준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이 나라들이 우리 네. 편을 들어준다는 거는 국제 무대에서 유엔인 건가요? 유엔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아세안 자체, 이 태평양 자체에서도 그렇고요. 뭐 딱 하나로 이렇게 짚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 다자 회의들이 있으니까 제가 잘 모르는 것도 또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 전에 없구나. 네.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나 이 인도 이쪽은 사실은 서남아 지역이기 때문에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거리적으로 일단은 멀고요. 그런데 방글라데시하고 네팔하고 부탄하고 파키스탄, 인도 이렇게는 또 저기 어디야 이란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 저기 나와 있지 않은데 거기까지 해가지고는 SAARC라는 또 그 지역 협력체를 여기 만들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니까 서남아판 아세안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요,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네, 네, 만들어져 있고 그게 이제 코트라 개왕을 보고 제가 안 건데 그 지역은 동남아판 그 아세안 아니 서남아판 아세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인도를 집어 넣은 것은 이쪽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그런 거잖아요. 여기 지금 동아시아하고 서남아를 전부 다 걸쳐서 지금 미중이 저기 전쟁을 하고 있다고 봤을 때 여기 구도보 중에서 우리는 인도를 택했는데 여기 지역들이 그 지역 협력체를 만들 때 그 첫 번째 정상회의가 열렸던 게 방글라데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또 방글라데시가 나름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방글라데시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 그쪽 지역들도 같이 이제 그 공략을 할 수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인도가 여기서는 또 슈퍼파워이기 때문에 방글라데시가 조금 약간 그 균형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방글라데시가 이런 전체적인 아시아 영역에서 우리하고 지금은 거기 교류가 적더라도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국가인 것은 맞아 보이고, 제가 그때는 최 선배님 만나서 왜 방글라데시에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포텐셜은 높지만 너무 멀고 해서 이제 그렇게까지 아직 여기까지 갈 자원이 저희는 그러니까 자원을 여기까지 넣기에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방글라데시는 아직은 좀 투자적인 가치가 낮다고 그러니까 말한 그 공무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이후에 그 전에 방글라데시를 담당했던 다른 그 외교부 차석을 만나가지고 들어보니까 그분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포텐셜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들어가서 먼저 닦아야 될 필요성도 있다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만의 그 생각이 다일 수는 없고, 보니까 그 당국자 내에서도 생각이 다르고 전문가들 내부에서 생각이 다른 걸 보니 그 포텐셜이 아예 없지 않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 더 하기 전에 방글라데시 사람들 눈에 비친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거는 그냥 홍보하려고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많고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류가 정말 있다는 건 확인을 했고요. 한국 드라마 되게 좋아하고 많이 보고. 뭘 언급하는 거야? 일단은 그 겨울연가를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을 좀 놀라웠어요. 네, 겨울연가도 보고 있고. 근데 내용 자체보다도 제가 되게 재밌었던 건 저한테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모셔널 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너무 감정이 많다고. 그래서 보고 이렇게 느꼈냐면,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거기 좋아하는데 둘 다 좋아하는데 서로 얘기를 안 하고 한 달이 1년이 지난다는 거예요. 초인일 같은 느낌이 나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아까도 흥이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좋아하면 그냥 좋아하고 되게 빠르더라고요. 이게. 근데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좀 그 사람들이 너무 느린 거죠. 그래서 스토리 전개가 너무 느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도 좋아요. 다 이것저것 해버리지 그냥.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개발 모델 이게 또 하나 클 거고요. 제가 최근에 기사 보니까, 연합 기사 보니까 방글라데시 공무원 30명이 지금 와서 KDI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동안. KDI는 그걸 엄청나게 많이 해요. 아, 그래요? 그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KDI 자체가 하나의 지금 그거에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공무원들, 젊은 공무원들 한국에 와서 한번 공부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막 기회를 찾아보니까 신남방 대상 국가들한테만 위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KDI는 KDI 차원에서 뭐 신남방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보니까 방글라데시 공무원들한테 연수 기회 또 주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강대국보다 접근하기 쉽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하고 한국 그 다른 언론사 선배들한테 굉장히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붙었어요. 그게 국민보다 연합뉴스 네네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좋기도 한데 조금 무서운 거 봐요. 예. 처음엔 약간 그렇더라고요. 약간. 근데 우리는 키도 비슷하고 또 저는 오히려 작고 그 사람보다. 그리고 이제 문화도 비슷하고 그리고 남녀간에 우리 처음 만나면 약간 아시아적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남녀간에 우리 약간 내외하고 신체 접촉 같은 거 잘 안 하고 이런 문화들이 이 사람들은 특히 외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심한데 서양은 그런 게 아니죠. 만나면 포옹하고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거에서 좀 보니까 우리하고 더 유사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정이 많고 이런 것도 우리하고 유사성이 더 많고 외국 사람들은 정말 칼같이 아니 유럽 사람들은 칼같이 끊고 뭐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정이 먼저 앞서고 그리고 이거는 뭐 약간 여담이지만 화장실도 그 보면 어떤 지역에는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유럽 사람들은 못 참더라고요. 거기 이제 시골도 다 뭐 다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고 하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느냐 이러고 어떻게 불렀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뭐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여행 기자들이라서 그렇게 뭐 관용적인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편함을 토로하는데 우리도 다 옛날에 그랬겠거든요. 네. 거기 같이 갔던 국민일보 선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는 어릴 때 그렇게 여기 뭐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뭐 그런 얘기를 들었고 뭐 이러니까 그런 걸 이제 이해하려는 마음도 조금 더 있고 해서 확실히 접근하기 쉽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협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저는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잡아먹힐 위험 적다는 거는 이제 국제정치학적으로도 이거는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인도 태평양 정책, 미국 혹은 1대1로 정책, 중국 모두 그 사람들이 차관받고 ODA 받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혹은 또 우리를 뭐 속국이라고 하면 그렇지 식민지까지는 아니지만 오늘날에는 어쨌든 간에 그 영향력에 두려고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방글라데시 사람들처럼 어떤 그 민족 자결에 대한 그런 욕구가 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는 협력을 해도 그렇게까지는 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을 쉽게 연다 하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건 이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협력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적 요충이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1대1로 전략이 고차점에서 우리가 적어도 밀리지 않게 어느 정도의 그 끈을 갖고 있으려면 여기를 지켜야 된다. 그건 방글라데시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주변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갔다 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미중 경쟁에서 한 측면이 있고 한중일 경쟁도 되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이 동남아가 포텐셜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일본은 1950년대부터 사실은 동남아를 확장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서남아도 조금씩 더 이렇게 그 다변화를 시켜와가지고 기시노부스케 수상이라고 1950년대에 있었는데 그 사람 때부터 쭉 이런 외교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아예 굉장히 그거를 이제 그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으로 만들어서 내놨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사실 게임이 좀 안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 그리고 중국은 시작한 건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보다 오히려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대신 물량 공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영역을 그러니까 확보하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가면 방글라데시에 일본 문화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한국은 한류가 있다고 해도 그 정도가 안 돼요. 그리고 일본 문화가 들어온 건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일본어를 해요. 그러니까 막 잘하는 게 아니라 다카 대학에 일본어과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본어를 일본에서 연수도 시켜줘가지고 일본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해서 일본 사람들은 되게 여행 쉽게 다닌 게 일본어 하는 가이드가 따라다녔어요.
와가지고 일본 사람 만나고 싶다고 이제 와가지고 그 사람이 가이드도 해줬고 했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아시아 8개국 연합의 거점이 방글라데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시아 8개국 연합은 어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부탄, 뭐 파키스탄, 인도, 아세안이 아닌 이쪽. 네, 이쪽 서남아들끼리 네. 만나는 거기에서 이제 거점이 방글라데시라서 나중에 우리가 그쪽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면 방글라데시를 거쳐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방글라데시가 아까 지도에서 보시면 지도 한번 다시 보면서 할까요? 미얀마 바로 옆에 있잖아요. 사실은 정말 미얀마는 아세안 국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아세안 쪽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갔다 와서 따로 공부를 통해서 안 건데, 룩이스트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미얀마는 아세안이 아니에요? 미얀마 아세안이죠.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미얀마는 아세안이고 방글라데시는 아세안이 아닌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입장에서는 여기 파키스탄하고는 전쟁에서 싸웠죠. 인도하고는 뭐 그럭저럭 되지만 네, 옆에 있으면 조금 항상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국가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오히려 왼쪽보다도 이 오른쪽에 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키스트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태국을 통해서 태국하고 사이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태국을 거점으로 그 동쪽으로 동진하고 싶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글라데시도 포텐셜이 있다면 그 아세안 국가하고 똑같이 그렇게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똑같이 노동력도 싸고 뭐 그런 국가니까. 잠깐만. 네. 그래서 아세안은 기웃기웃한다 하고 써놨고, 그리고 잠재력이 높다, 이거는 좀 부인할 수 없는 게 어쨌든 매년 7%라는 것은 이거는 뭐 뭘로 성장하는 거예요, 저게? 근데 해외 송금이 크다고 들었고요. 해외 송금이 매년 7% 올라간다는 얘기. 아, 그건 아니죠. 해외 송금이 이제 그 크다고 들었고, 전체적인 차지에서 전체적인 거에서 그리고 노동력이 일단은 많잖아요. 노동력도 많고, 그리고 그 노동력들이 영어가 좀 돼요. 그때도 그 언어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지만 인도 그 영국령이었기 때문에 영어가 딱 그 영국식, 그러니까 표준 영어는 아니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를 쓰고요. 그래서 그 교육력도 굉장히 높고 해서 이 7%는 사실 근데 이거 다들 보니까 어디서 7%가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기는 한데 7%의 성장률은 매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 7% 왔다 갔다 하고요. 이거는 되게 뻔한 얘기긴 한데 대한민국이 어쨌든 원조를 받아서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관심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런 그 보답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고, 그래서 협력 가능성은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건 사실 인프라를 건설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는 경부고속도로를 깔아본 나라인데 거기 보면 정말 도로 건설이 너무나 시급하고, 아까 그거 계산해 보셨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고속도로, 큰 고속도로가 없는 나라라는 거는 저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가기 전까지는. 근데 포장도로, 그러니까 고속도로라고 분명히 구글에는 나와 있는데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고속이 아닌 고속도로. 네네. 저속이. 그리고 구글에서 이제 그 같이 가신 선배가, 그 국민일보 선배가 항상 검색을 해요. 오늘은 이만큼 갈 거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 가면은 4시간 정도라고 구입이 나온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4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그럼 곱하기 2를 무조건 해요, 그때부터는. 네, 그래서 8시간이다. 아까 전에도 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네, 400km, 490던데. 네. 그래서 구글도 그걸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저 통계는 무슨 국제 인프라 무슨 거기 연합인가 하여튼 어디 국제기구에서 갖고 온 그 통계인데 190개국 중에 177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프라 건설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라는 사실 이만큼의 돈은 아직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중국이 방글라데시랑 하는 건 아니고 파키스탄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장기간의 차관을 주고 지어주고 조금씩 상환을 하면서 경제적 속국을 만드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 하는데 뭐 펀드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프라 건설처럼 커다란 걸 못하면 뭘 할 것이냐, 문화적인 뭐 ODA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불상 보존 이런 거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프랑스가 물론 그런 거 잘하기는 하지만 우리하고도 그런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캄보디아를 가서 우리 기술로 여기를 보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게 아마 실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문화 ODA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아까 미국하고 있는 것처럼 환경 ODA나 이런 쪽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그 배우려고 하는 열망이 크다는 건 저는 정말 큰 발전 요소라고 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젊은 친구들, 그 친구들하고 이제 밤에 얘기를 해보면 가장 큰 꿈이 뭐냐면은 미국 유학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네. 네. 아니면 한국도 괜찮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 너무 실망한데.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크고 그 관광청에서 일하는 것도 거기서 이제 일하고 나면 나중에 또 경력도 쌓이고 해서 또 그런 장학금 기회도 받을 수 있다. 되게 우리나라 얘기를 연상케 하잖아요. 70년대, 80년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되게 특히 친근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근데 또 자식에 대한 어떤 애착도 굉장히 큰 것도 우리 부모님들하고 많이 닮았는데 한 친구는 아예 대학 마치고 석사 마치고 취직 안 하고 바로 가가지고 거기서 고학을 하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일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고 그걸로 충당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정말 뭐 알바 같은 거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가면은 내가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다. 그래서 어머니의 만류에 따라서 국내에서 직장을 잡아가지고 이제 앞으로를 도모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생각이 정말 잘못된 생각이네요. 근데 이제 되게 우리 어머니들 생각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타국에 보낼 때 이제 짠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쨌든 굉장히 서구식은 아니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굉장히 정서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적 자원이 굉장히 우수한 나라이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협력의 가능성을 제가 봤던 거였고 요거는 제가 이번에 기사 쓰면서 그 연세대의 그 류상영 교수님이라고 국제대학원 교수님인데 그분하고 이제 방글라데시하고 협력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동남아 서남아 국가들하고 협력을 하려면 어떤 게 중요하냐고 그랬더니 뭐 단순히 시장 확대로 하면 한계가 있다. 뭐 그러니까 예전에 동아시아에서 뭐 중간재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원자재를 만들면 한국에 한번 중간재를 거쳐서 뭐 미국에 다시 가고 이런 것처럼 밸류 체인을 그 아시아 국가들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건 제가 그분은 써놨습니다. 전공이 그분은 석사까지 하고 박사하고가 다르더라고요. 석사까지는 정외과고 그 박사는 경제학으로 하셨던데요. 그 이제 교수이신 분. 네, 국제대학원에. 국제대학원. 네, 연세대. 네, 연대. 성함이? 류상영 교수님이요. 상영.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그 여행 기사를 2편을 썼고 어제 나간 게 이제 하편이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느낀 걸로 해서 편기자 칼럼을 1개 쓰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은 것을 지금 2달 동안 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토론회까지 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 한계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비효율성, 방글라 타임 이거 정말 힘든 게 이 사람들이 8시에 출발한다 이러면 8시에 출발한 적이 없어요.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4시간 자고 일어나고 하면은 뭐 또 1시간 늦게 출발, 2시간 늦게 출발. 근데 이게 좀 당연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보니까 그걸 우리가 막 그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니는데도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 아직 없는 걸 보고 이 국제 스탠다드를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걸 많이 느꼈고 근데 이거는 뭐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지리적으로 우리하고 협력하려고 하면 아세안 국가보다는 좀 멀리 떨어져 있다. 근데 미얀마도 아세안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까지 멀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인프라 부족은 양면적이라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또 가가지고 당장 뭔가를 하려고 하면 힘든 거고요. 그리고 권위주의적 정부는 이것도 양면적인 특성이 될 수 있는 게 당연히 이제 권위주의적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단점이 있을 테지만 그건 당연한 거지만 또 경제 개발에 있어서는 이게 밀어붙일 수 있는 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투명성이 좀 낮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국가 발전 초기 단계에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175개국에서 145이고 제가 실제로 가가지고 공무원들 이제 저희 데리고 갔으니까 뭔가 계산하는 거 보면서 호텔은 그렇다 치는데
그 식당이나 이런 데서 영수증 끊는 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서 아 이거 영수증 처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근데 저 정도면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나 높은 잠재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렵다. 일단은 영어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젊은 그 친구들이 되게 많고, 제가 이거 통계를 못 찾아봤는데 그 젊은 층이 많다고 그래요. 거기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처럼 역삼각형이 아닌 그걸 뭐라고 했지?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고, 인구 피라미드. 네, 인구 피라미드에서. 그리고 어쨌든 7%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발전하려고 하는 열망은 제가 거기서 분명히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는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는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